이재명 대표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식 재판이 오늘 시작됩니다. 불법 대선 자금 8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의 재판이 이번 주부터 본격화되는 것인데요. 박성배 변호사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이 재판, 이 사건 어떤 것인지 개요부터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김용 전 부원장 2021년 4월부터 8월까지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 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가법상 뇌물, 즉 공사 설립과 대장동 사업 편의 제공을 위해 1억 9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가 있습니다. 오늘 드디어 첫 기일이 열리게 되는데 그동안은 공판 준비 기일을 진행하면서 앞으로의 향후 입증 계획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고 이제서 정식적으로 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 유동규 전 법무장도 기소된 상황이라 이들에 대한 신문 내지는 재판도 동시에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그들이 이제 같습니다. 준 것이 이제 불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어떤 됐습니다. 게 대선 자금 중에 어떤 게 불법 대선 자금입니까? 대선 자금은 정치자금법이 규정하고 있는 방식으로 기부를 받아야 합니다. 네. 즉 대선 자금은 법이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지급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외 다른 방식으로 지급받은 것, 즉 한계가 있으므로 법에 따른 정치자금 수수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그와 별개로 막대한 이익을 취득한 부분은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는데 일부는 정치자금법 위반이 뇌물과도 연결되기도 합니다. 즉 이 사건의 경우에는 상당 부분을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돈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가 되었지만 김용 전 부원장은 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고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받았다면 이것을 왜 받았고 결국에는 이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이게 핵심이 되겠죠? 네. 정치자금법 위반이든 뇌물이든 현금이 수수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검찰이 입증해야 하는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이 자금이 마련된 출처, 자금의 전달 방식, 그리고 그 사용처가 될 것인데 네. 자금 마련 출처와 관련해서는 검찰 나름대로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애초에 남욱 변호사가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신모 건설로부터 업계약, 즉 자금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부풀린 금액을 받는 방식으로 자금을 마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남욱 변호사의 측근 이 씨가 작성한 메모에도 자금의 마련 방식 그리고 자금의 전달 경로, 특히 자금의 전달 경로와 관련해서는 날짜와 금액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메모를 기재해 두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입니다. 다만 자금의 사용처와 관련해서는 현재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검찰 나름대로는 이 자금이 이재명 대표의 대선 예비 경선 등 대선 자금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된 조사도 진행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 부분은 향후 재판 단계에서 구체적인 전모가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공소장을 보면 아마 이제 그 전모가 조금 이제 먼저 좀 알 수가 있을 텐데요. 네네. 이재명 대표 이름이 57회 언급됐고 김용 전 부원장보다 이름이 더 많이 나왔다면서요? 네. 검찰은 결국 이 자금 자체가 이재명 대표의 대선 자금에 사용되었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용 전 부원장은 돈을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으니 거기에까지 수사가 연결되진 않았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이재명 대표도 염두에 두고 검찰이 수사를 진행해 온 것 같습니다. 다만 공소사실 내용 중에는 공소사실과 관련된 부분, 즉 김용 전 부원장과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황사실 내용이 상당 부분 많다 보니 김용 전 부원장 측은 공소장 1번주의에 반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형사재판을 진행하게 되면 법관이 예단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 증거 기록을 검찰이 미리 제출하지 못합니다. 오로지 이러한 혐의가 있다는 공소장만을 제출하게 되는데 공소 사실 외에도 여러 가지 부가적인 사항이 기재되어 있게 되면 재판부가 예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예단을 배제하고자 검찰이 공소장 1번주의에 반하는 기타 부가적인 사정을 많이 기재해 둘 경우에는 법원이 이 부분을 삭제하라고 요구를 하고 그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소가 기각되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재판부에서 그러면 이 공소장 일본주의와 관련해서 어떤 미리 좀 주의를 준 게 있는 건가요? 주의를 준 바가 있습니다. 지나치게 공소장 내용이 방대할 뿐만 아니라 비교적 공소사실은 간략하게 특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과 직접 연관되지 못한 다른 부가적인 사정들이 지나치게 많이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향후 재판 진행 과정에서 증인 신문을 진행하거나 검찰이 제시하는 증거 또 피고인이 반박 자료로 제시하는 증거들을 통해서 실체관계를 규명해내야 할 부분인데 미리 공소장이 이와 같은 사정이 기재되어 있는 것은 지나치다. 축소하라는 취지로 검찰에게 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 공소장을 그럼 검찰이 변경을 한 건가요? 아마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공판 준비 단계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오늘 첫 공판이 진행되는 만큼
공소장을 제대로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법원이 재판을 온전하게 진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공소장에 많이 써 있었다는 뭐 정황, 부가적인 내용 그런 것들이 어떤 내용들이었답니까? 김용 전 부원장의 SNS 내용이라든지 정치 활동과 관련된 기사라든지 그리고 이 사건은 무엇보다도 김용 전 부원장이 돈을 받았다는 혐의입니다. 그런데 네네. 김용 전 부원장과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언급이 지나치게 많다. 이 사실은 향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소 사실을 기재할 내용이지 예. 김용 전 부원장 공소 사실을 기재할 내용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법원의 시각입니다. 예. 영장의 그 자금 내용을 대선 자금이라고 표현을 이제 못을 박아서 썼는데 이 네네네. 부분은 검찰이 어떤 부분에 자신감을 갖고 이렇게 쓴 건가요? 돈을 주고받을 다른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대장동 사건에서도 성남시나 성남도계공에 손해를 가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일정한 의도가 있다면 손해를 가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이재명 대표 측과 김만배 씨 측이 일정한 유착 관계를 형성해 왔고 그 유착 관계에서 비롯된 사건이 이 사건이다. 대선 자금을 언제든지 지원해 줄 수 있는 관계였고 이 거액의 돈을 김용 전 부원장이 받은 것은 자금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김용 전 부원장이 이재명 대표의 선거에 사용할 의사로 돈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증거가 이제 한쪽에서는 아예 안 받았다고 하는 것인데 그럼 증거가 뭐냐라는 네. 데서 남욱 변호사 측근의 자필 메모 거기에 돈을 언제 줬다 쓴 메모를 제출했다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 증거 능력이 있을 수 있습니까? 결국 뇌물 사건의 경우에는 검찰 입장에서 또 입증해야 할 사실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단순히 돈을 준 사람이 돈을 줬다고 하고 관련 메모가 현출되었다고 무조건 유죄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네, 비록 네. 이 사건에서 김용 전 부원장이 영장 실질 심사를 거쳐서 구속 기소된 상황이긴 합니다만 재판은 또 다른 국면입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피고인에게 충분한 방어권이 보장돼 있고 피고인이 반박하는 자료를 제시하거나 수사 단계에서 진술했던 참고인들이 법정에 나와서 동일한 진술을 하는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네. 피고인 측이 반대 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측에 유리한 진술들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검찰 나름대로는 수사 단계에서 온전한 수사를 진행했다고 보지만 재판 단계에서는 다른 국면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특히 범죄의 일시는 검찰이 가장 신경 써서 다루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예. 뭐가요? 범죄 일시. 일시. 예. 금품을 받은 시기, 네. 금품을 받은 시기는 법원 입장에서도 현금이 오간 사정에서 돈을 받은 시기가 특정되지 못했다거나 돈을 받았다고 검찰이 주장하는 시기에 피고인이 그 장소에 가지 않았다는 사정이 현출될 경우에는 단순히 그 즈음 돈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유죄를 선고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뿐만 네. 아니라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차의 주장만 존재하고 관련 메모가 부과되어 있는 사정에서도 금품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가 다른 이유, 즉 진술 전유의 일관성이나 정황과의 부합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건으로 수사가 개시되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의도가 어느 정도 추산될 때에는 그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자의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도 대법원 판례 입장입니다. 이 사실들을 모두 뚫어나가야 할 책임이 검찰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고 네. 재판 단계에서는 피고인의 충분한 방어권 행사와 검찰의 주장이 맞물리면서 증인 신문 과정에서 아마 치열한 법적 공방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일주일에 2회 정도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아마 김용 전 부원장 구속기간 만기인 5월까지는 재판부가 형을 선고할 예정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 과정에서 증인신문이 아마 상당 기간 지속되지 않을까. 검찰에서도 몇 시간씩 증인신문을 하고 피고인 측도 몇 시간씩 반대신문을 하면서 상당 기간 재판이 오래 지속되지 않을까 싶은 예상을 하게 됩니다. 예. 지금 뭐 이재명 대표 측근들의 재판이 지금 줄줄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재판 과정에서 나오는 내용들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도 직접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맞물려서 다 같이 좀 진행된다고 볼 수 있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는 자신에 대한 수사뿐만 아니라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도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이라 개인 이재명으로서는 상당히 힘든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수사와 재판을 받는 것도 엄청난 스트레스인데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이 직접 자신에게 연계될 가능성도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 등 위례 신도시 사업과 관련해 부패방지법 위반으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정진상 전 실장이 현재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공판 준비 기일을 거치고 있어서 조만간 정식 재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예. 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 본인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본격적인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도 대응해야 할 뿐만 아니라 관련자들의 재판 진행 상황을 촉각을 기울이면서 향후 재판 절차 내지는 수사 절차에 대비해야 하는 부담감이 상당하리라 예상합니다. 네.
김만배 씨는 이번 주에 또 다른 죄목으로 기소를 한다면서요? 네네. 이제 김만배 씨의 경우에는 추가로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 내지는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이 털어 있어 보입니다. 김만배 씨는 범죄수익 은닉규제법으로 이미 구속 기소된 상황인데 예. 구속 기소된 그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은 검찰과 피고인이 대등 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수사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구속 기소된 사건과 별개의 사건으로는 충분히 피의자 신문이 가능하고 또 다른 은닉 자산이 있는지 여부와 관련해서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미 범죄수익 은닉규제법으로 구속 기소된 상황이라 법원도 예상컨대는 손쉽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또 다른 은닉 자금을 찾아내면 검찰은 김만배 씨를 불러서 피의자 신문을 진행하고 거기서 나온 주된 혐의를 바탕으로 아마 추가 기소를 계속적으로 단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대장동 수익이 이제 7,800억 정도의 그 금액으로 보고 있는데 네네. 이 중에서 김만배 범죄 수익으로 보는 게 어느 정도고 지금 검찰이 어디까지 찾아낸 겁니까? 아마 검찰은 은닉한 자산이나 수익 규모를 아직까지는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대장동 사건과 위례신도시는 다르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위례신도시는 그 일당들이 범죄 수익을 취득한 시기가 과거에 이미 종결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있지만 예. 대장동 사건의 경우에는 배임 혐의로 일정 수익을 확보하게 된 대장동 일당에 발생되는 수익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에 따라서 작년에 시행된 이해충돌 방지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부패방지법 위반과 이해충돌 방지법은 그 다른 규정 거군요. 내용이 동일합니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가요?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무원들의 직무상 의무를 폭넓게 규정하면서 현재도 지속되고 있는 범죄 수익과 관련해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그렇군요. 대장동 일당이 취득하고 있는 수익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 왜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 대장동 수익과 관련해서 범죄 수익은 지금도 발생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서는 위례신도시 사업과는 별개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수익이 있는데 현실화되는 과정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범죄 수익은 더 발생할 수 있고 그 범죄 수익을 숨겨두거나 그 범죄 수익을 숨겨두면서 사용하는 주체라고 할 수 있는 김만배 씨에 대한 수사도 지금도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 볼까요? 예. 최근에 OTT죠. 넷플릭스 방향으로 다시 한번 좀 최근에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이제 JMS 관련 얘기인데요. 네. 검찰총장이 이 사건을 좀 특정해서 언급을 하면서 네. 철저하게 이건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네네.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이건 좀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 정확히는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라는 취지입니다. 검찰총장은 검찰 공무원 전체를 지휘 감독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보다는 오히려 검찰총장이 수사에 외압이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이에 대항하는 발언을 내놓거나 구체적인 사건에서 어떠한 수사 방향을 설정하거나 공판 진행 과정에서 공소 유지에 부족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라는 예. 지시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여성 아동범죄 조사부의 부장 검사와 성폭력 인증을 받은 전문 검사들이 추가로 투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즉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들이 직접 공판에 참여하게 된다는 취지인데 그만큼 이 사안 자체를 중하게 보고 있고 혹여나 일부라도 무죄가 선고되거나 예. 형량이 낮게 선고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사 검사들 직급이 높은 수사 검사까지 직접 투입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넷플릭스 그 OTT의 다큐멘터리가 공개되고 이게 그 시청 순위 1위에 오르고 하면서 다시 예.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그 다큐멘터리가? 정명석 총재가 2018년 과거 성폭행 혐의로 구속 만기로 즉 10년 선고를 받았는데 예. 10년 선고를 받고 형을 복역한 뒤 출소한 이후에 곧바로 또 다른 외국 국적 여성 2명을 상대로 성폭행, 성추행을 가했다는 취지로 기소된 상황입니다. 이미 수사 단계에서 구속돼 기소된 상황이고 현재 우리나라 여성 피해자들도 추가로 성추행,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고소를 해 경찰이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두 외국 국적 여성 2명에 대한 성폭행, 성추행으로 재판이 진행될 예정인데 네. 무엇보다도 쟁점은 항거 불능 상태였는지 여부입니다. 즉 이 사건에서 주된 공소 사실은 예. 폭행 또는 협박을 수반했다는 취지보다는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즉
신적인 존재라고 믿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신체적 접촉을 가했다는 취지로 기소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즉 강간 강제추행이 아니라 준강간 준강제추행이 주된 혐의인데 이와 관련해서 정명석 총재 측은 신적인 존재가 아니었고 이들에게도 자유의사에 기해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검찰은 관련 판결 등을 토대로 이미 피해자들은 정명석 총재를 신적인 존재로 믿고 있었고 그 우월적 지위에서 오는 그 심리적 압도감으로 인해 정명석 총재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 이 정도 사정이라면 항거 불능 상태에 있었고 예. 폭행 또는 협박을 수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준강간, 준강제추행죄가 충분히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수감 중인 건가요? 수감 중입니다. 수감 구속 기소된 중이고 또 상태입니다. 추가로 재판을 지금 받는 그런 상황인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과거 범죄로 이미 10년 만기 복역을 하고 출소한 상태에서 예. 또 다른 외국 국적 여성을 상태로 성폭행, 성추행을 가해 구속된 상태로 재판이 예. 진행되고 있고 예. 그와 별개로 출소 이후에 우리나라 여성들을 상대로 성폭행, 성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추가 고소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다큐가 이제 주목을 받는 게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들의 목소리가 이제 생생하게 담겨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런 부분이요. 이제 과거에도 이제 비슷한 그 혐의가 있었던 거고요. 네네네. 뭐 예상을 지금 좀 섣부를 수 있지만 형량이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겁니까? 과거 유사 사례에서 이미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는데 예.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자신의 얼굴과 목소리를 그대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으로 더 이상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사안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로 보이는데 관련 사건은 이미 10년 복역을 한 상황에서 또 다른 범죄 피해가 발생하였고 이미 공소 사실이 입증되었음을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거기에 현재 추가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건까지 전부 기소가 이루어진다면 아마 병합돼서 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정도 사안이라면 양형 기준상으로는 무기징역형도 충분히 선고될 수 있을 만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현안이 되고 있는 사건을 박성배 변호사에게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